아버지, 이번엔 우리 가족이 모실게요. 1화. 칠순을 앞둔 아버지의 기대. 여러분, 저는 올해 67입니다. 칠순이라는 단어가 요즘 자꾸 귀에 걸리더군요. 아직은 정정하다고 생각했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머리카락이 자꾸만 흰색으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벌써 6년이 됐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결혼했고 손주도 하나 둘 생겼습니다. 명절 때나 잠깐 보는 가족이지만 그래도 저는 늘 나는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 가족여행 가요? 칠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행?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네. 동남아요? 다 같이. 형네도 우리도. 아버지까지.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큰아들 준호도 맞장구 쳤습니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모시고 가요. 그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그 말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가족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비행기표, 리조트 사진, 일정표가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들은 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버님, 풀빌라로 잡으면 더 좋대요. 마사지도 예약하면 싸요. 아버님 칠순 여행인데 좋은 데로 가야죠. 저는 흐뭇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다 낼게. 단톡방이 잠깐 조용해지더니 이내 폭발했습니다. 아버님 진짜요? 와, 아버님 최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가족의 중심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기억이 될 줄은. 2화. 공항에서부터 느껴진 이상함. 여행 당일이었습니다.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저는 새 양복 바지에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칠순 기념이라며 며느리들이 사준 모자를 쓰고 괜히 어린애처럼 들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자기 가족짐 챙기느라 바빴고 둘째 민수는 이미 면세점 예약 픽업을 하러 뛰어갔습니다. 며느리들은 손주들 사진 찍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혼자. 아버지, 여기 좀 잡아주세요. 며느리 하나가 캐리어 손잡이를 툭 내밀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저는 거의 짐 운반 담당이 됐습니다. 누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통로 쪽에 앉았고 며느리들과 손주들이 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창가 끝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저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여행은 이런 게 아닌데. 도착한 곳은 베트남 다낭이었습니다. 후끈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호텔은 화려했고 로비는 꽃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체크인을 하며 저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모든 대화에서 아버지는 빠져 있었습니다. 룸은 3개 맞죠? 조식은 7시부터요. 내일은 호이안 투어 맞죠? 제가 말하려 하면 누군가 먼저 끊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쉬세요. 아버님, 이런 거 어려우시잖아요. 어렵다가 아니라 필요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리조트 방에서 혼자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손에 굳은 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들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해주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행에서 저는 뭔가 짐 같았습니다. 3화. 민폐라는 단어.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은 리조트 조식을 먹고 호이안 투어를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가족 사진도 찍고 시장 구경도 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버스를 타는 순간 저는 또 혼자였습니다.
손주들은 앞자리, 며느리들은 중간자리, 아들들은 서로 사진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뒷자리, 가이드는 한국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동시간 50분입니다. 도착하면 단체 사진 찍을게요. 단체 사진.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드디어 가족으로 찍는구나. 그런데 내리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세요. 우리 먼저 가요. 아니, 같이 가야지. 아버님, 다리 아프시잖아요. 빨리 움직이면 민폐예요. 민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가족은 앞서 걸었고 저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그날 햇빛은 잔인했습니다. 땀이 등에 흘렀고 숨이 찼습니다. 저는 한 번, 두 번 뒤처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사진 찍는다니까. 그러더니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우리가 왜 모시고 왔지? 그 말이 제 귀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그날 단체 사진 속에서 저는 어딘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제 어깨에 손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식당에서 아들 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메뉴를 정하고 웃으며 먹는데 아버지 메뉴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뭐 드세요? 그 말을 기다렸는데 그냥 제게 남은 건 차가운 물컵뿐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말했습니다. 나 쌀국수 하나. 그러자 며느리 하나가 툭 던졌습니다. 아버님, 그거 늦게 나와요. 그냥 아무거나 드세요. 아무거나? 저는 숟가락을 들다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리조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사화. 버려진 순간. 셋째 날은 자유일정이었습니다. 가족은 오전에 수영장, 오후엔 마사지와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도 마사지 한번 받아볼까? 며느리 하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그냥 리조트에서 쉬세요. 우리 다녀올게요. 같이 가면 안 되나? 아버님, 거긴 젊은 사람들 많아서 불편해요. 불편.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은 호텔 로비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저는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5분 정도 늦었습니다. 로비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프론트 직원이 말했습니다. 당신 패밀리 나오고. 뭐요? 어디요? 마사지 센터.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를 두고 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했습니다. 민수야? 어디야? 아, 아버지요? 우리 마사지 받으러 왔는데? 나 로비인데. 아, 그럼 택시 타고 오세요. 택시 타고 오세요. 칠순 앞둔 아버지에게 해외에서 혼자 택시 타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오갔고 그 속에서 저는 투명 인간 같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서 선생님, 프론트 직원이 뛰어왔습니다. 저는 겨우 숨을 내쉬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족에게 받는 대접인가? 호텔 응급실 연계로 간단한 진료를 받고 돌아왔을 때 밤 9시였습니다. 가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며느리의 질문은 걱정이 아니라 형식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아까 쓰러졌어. 그 말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여행 와서 왜 그래요? 분위기 깨게. 분위기 깨게. 저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서 누워 천장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좋다. 내가 마지막까지 확인해보자. 오하. 유언장. 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가족은 체크아웃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들은 기념품을 정리했고 며느리들은
면세점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지금 오실 수 있죠? 네, 선생님. 말씀하신 서류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부터 준비해둔 게 있었습니다. 가족을 믿었기 때문에 미뤘던 것. 하지만 이번 여행에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 사람들은 나를 짐처럼 다루겠구나. 로비 한쪽 테이블. 저는 아들 가족을 모두 불러 앉혔습니다. 다들 잠깐만. 왜요, 아버지? 한국 가기 전에 할 말이 있다. 며느리들은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또 왜? 그때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김도현 선생님 맞으시죠? 네. 가족이 멈칫했습니다. 누구세요? 큰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변호사다. 순간 공기가 변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서를 올려놨습니다. 유언장 사본과 재산 신탁 계약서입니다. 며느리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다 해줬지.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등록금, 결혼, 집, 생활비. 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슬펐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에서 알았다. 난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짐이더라. 준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오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 로비에 두고 간 거. 내가 쓰러졌는데 분위기 깬다 한 거. 아버지, 그건.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됐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재산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그 순간 며느리 하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얼마나요?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내가 편의점 운영하며 모은 돈, 건물 하나, 그리고 아내가 남긴 땅.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걸 유언장에 적었다. 저는 서류를 툭 밀었습니다. 조건을 걸었다. 6화. 조건. 박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김도현은 본인의 사망 시 재산 전부를 가족 신탁으로 이전한다. 여기까진 다들 숨죽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문장. 단. 첫째 아들 김준호와 둘째 아들 김민수에게는 각각 영원. 뭐요?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장난이에요? 박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본 재산은 김도현의 배우자에게 상속한다. 며느리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우자요? 아버지 재혼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랑요?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화. 나랑 같은 교회에서 봉사하던 사람이다. 며느리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말도 안 돼요.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었잖아요. 저는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으면 알았겠지. 그 말에 모두가 멈췄습니다. 민수가 다급해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번 여행만 그런 거지. 그래. 저는 천천히 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로비에서 혼자 남아있는 제 모습. CCTV 캡처였습니다. 이게 가족이냐? 준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건은 이거다. 뭐요? 정화 씨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라. 뭐라고요? 그리고 내 장례식 너희는 오지 마라. 그 순간 며느리 하나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짜 너무하시네. 그 말에 제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너무한 게 아니고. 로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며느리 하나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럼 우리 이제 끝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이다. 7화. 배신은 계속됐다. 한국으로 돌아온 뒤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정화와 혼인신고는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가족조차도. 그런데 한 달 뒤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민수예요. 목소리가 지나치게 부드러웠습니다. 왜? 아버지, 우리 다시 잘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은 갑자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반찬도 들고 오고 손주도 데려오고 며느리도 웃었습니다. 아버님, 그땐 제가 철이 없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진심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제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김도현 씨 맞죠? 부동산 매각 위임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뭐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드님이 위임장 가져오셔서요.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민수는 제 재산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게 뭐냐? 준호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 그건 민수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훔친 게 아니라 아버지 결국 죽으면 우리 거잖아요. 그 말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가족 신탁 바로 실행합시다. 팔아. 마지막 선물. 저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가족에게 기대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기대면 짓밟힌다는 걸.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신탁을 실행했습니다. 재산은 전부 이정화 앞으로 안전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유언 영상을 찍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앞에서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수야, 아빠가 너희 사랑했었다. 그래서 다 줬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사랑을 이용하는 순간 그건 가족이 아니라 거래더라. 영상의 마지막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돈은 내 노후를 위해 쓴다. 내 장례는 조용히 치른다. 그리고 너희는 아빠 인생에 더 이상 없다. 그 영상은 가족 단톡방에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울면서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한 번이라도 아버지로 대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이정화와 작은 여행을 다녔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처음으로 짐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으며 칠순이 되는 날 저는 조용히 케이크 하나를 놓고 촛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말. 여러분, 가족이라도 내 마음을 함부로 쓰게 두지 마세요. 돈은 줄 수 있어도 자존심까지 줄 필요는 없습니다. 늦어도 괜찮습니다. 내 노후는 제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